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안이 오늘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입법이 부른 법치 위기라면서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연결을 끊어서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대구 출마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세대교체와 시대교체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용퇴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구 지역구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낙하산 공천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혁신 공천 내용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핵심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경기도지사의 출사표를 던진 한준호 민주당 의원을 만나봅니다. 논란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온 친명 인사로 검찰개혁 법안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은 당정청이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 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어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에 이어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이제 세워놓고 있는데 오전에 중수청 법안이 이제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중수청을 설계하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민주적 통제인 거고요. 하나는 중수청의 독립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이 법에서 최대한 그 균형을 이루어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이라는 조직이 나오게 된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괴물이 국민이 준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적 통제와 독립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3일의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충실히 달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건영 의원 얘기 이제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저 윤건영 의원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이제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검사에 남아 있는 권한들 같은 게 많이 이제 좀 삭제가 되거나 없앴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하헌기 부대변인은 요 최종안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최종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 건조하게 말씀드리면은 검사의 권한 부분은 뭐 소위 당내의 강경파라고 불리는 분들 요구를 많이 수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조직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많이 수용됐습니다. 가령 뭐 검사 전원 해임하고 재임용하라 이런 건 사실 위법이거든요. 그런 거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공소청의 3단 구조 이것도 이름은 뭐 변경을 했지만 사실 구조 변경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사소송법 논의할 때 보안수사권 혹은 보안수사 요구권이 다시 논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서 있는 검사들의 권한들 많이 이제 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혹은 수사에 관련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삭제가 됐지만 네. 보안수사 요구권 때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보안수사 요건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이지만 가장 큰 쟁점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통과 수순을 밟고 있는 요 법안에 대해서 손수조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물러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이제 이른바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결국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강경파와 그리고 이제 청와대의 안이 좀 충돌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그 뒷거래설이 김어준 씨 발로 나오면서 정말로 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그리고 이 보안 수사권 이거를 핵심으로 한 논란 갈등이 극에 달했었는데요. 일단은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가 한 발 좀 물러서는 모습으로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얼러가면서 좀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먹히지 않았죠. 네, 먹히지 않았고 민주당 내의 강경파가 원했던 대로 모든 검사는 나쁘다 뭐 이런 식의 검사의 힘을 많이 빼는 방향으로 결국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안 수사권이 결국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뒷거래설에서도 결국 문제가 됐던 것이 이 보안 수사권이니까요. 그래서 이 보안 수사권은 결국 6월 이후로 지방선거 이후로 하자 이렇게 지금 남겨뒀는데 네. 결국 지금 뭐 검찰의 힘을 빼고 뭐 검찰의 수사 개시권 이런 것들을 뭐 없애고 뭐 이름만 그냥 검찰총장만 남은 이런 형태로 일단락이 됐지만 이 보안 수사권이 살아나는 순간 사실 이 모든 것이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화약고는 남겨둔 채로 봉합을 했다. 저는 이렇게 좀 평하고 싶습니다. 잠깐 네, 하원기 부대변님. 정부를 대변해주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혹은 정부안이 많이 후퇴하거나 양보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당정협의안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한 모든 검사들이 나쁜 건 아니다.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검사들 전부 다 해임하고 난 뒤 재임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쓴 표현이거든요. 그거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다음에 영장지휘권 뭐 경찰 직무배제 조항이라든가 아니면은 검사에게 수사 개시 통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삭제가 됐는데 그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변인께서 나중에 향후 그 보안 수사권 부분에서 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실제로는 당정 협의안을 쭉 그 나래비 놓고 해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대통령이 뭐 후퇴하거나 강경파 의견이 받아들여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시각이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보안 수사권 그때 다시 한번 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를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수사 시작할 때 검사에게 이제 통보하는 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검사가 입건을 요청하는 권한, 검사 영장 청구, 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 지휘권, 그다음에 직무를 법령이 아닌 법률로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으로 또 이렇게 권한을 확대해 줄까 하고 그것까지 다 막아놨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보안수사권 그 부분은 그 6월 이후에 가서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뭐 다 검사들을 나가게 한 다음에 재임용한다. 이거는 사실 좀 비현실적인 요구였거든요.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 명칭 그대로 한 거 이거는 그 사실 또 헌법 바꿔야 되고 이래가지고 복잡한 문제였고 네. 빼놓고 권한 자체에 대한 거는 사실은 많이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자 요거를 일단 녹취 하나 듣고 제가 그다음 질문을 그러면 한번 드려볼게요. 국회 행안위에서 중수청법 통과 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 던졌습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 얘기 여기서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독립성 그리고 신분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의를 하면서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는 수정된 부분이 없다. 장관님, 행안부 장관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우리 정치인 출신 내지는 거의 대통령의 측근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다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행안부 장관의 산하에 중수청의 모든 인사위원회나 부적격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장관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네, 지금 저 야당 의원 얘기 들어봤는데요. 야당 의원 얘기는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이 그 밑에 그 이제 저 중수청이라든지 뭐 다 있는데 경찰도 있고요. 과연 이걸 독립적으로 할 수 있냐? 뭐 이런 그 문제 제기인데 아까 윤건영 의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민주적 통제와 중수청의 독립 문제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자기는 요 제도에서 사실상 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게 민주적 통제와 중수청 독립이 행안부 장관 밑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권력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행안부 장관이 만약에 인사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지 않냐면 이런 게 아마 야당의 시각 같대요. 하원기 부대변인. 그럼 어디 두면 되나요? 수사기관을 그러면 독립해서 어디 두면 되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네. 행정 체계, 국가의 체계 자체를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어느 수사기관이든 어느 나라든 전부 다 행정부 산하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바로 민주적 통제인 것이죠. 그러면은 뭐 법원 밑에 두자는 건지 아니면 뭐 국회 밑에 두자는 건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거든요. 경찰은 그러면 행안부 산하가 아닌가요? 지난번 검찰청은 그러면 법무부 산하가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의를 확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국가수사기관의 기능을 국민의 편의에 맞춰서 개혁한다는 것을 훨씬 벗어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중수청장 관련해서 당적 보유 여부도 뭐 법률로 규정해서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의미가 있죠. 사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면 그런 요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 산하에 설치돼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이치에 닿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외청은 그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자, 행안부 그 산하에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 또 이제 어저께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검사의 신분 보장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다른 공무원하고 똑같이 네. 이제 뭐 탄핵이나 뭐에 의하지 않고도 이제 되게 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무슨 뭐 법무부 밑에 옛날에 그 저 검찰청이 있었고 이거보다도 그런 네. 것들이 같이 이제 그 상존을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독립성이 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은 나올 수는 있죠. 아니 저는 그건 별로 납득되지 않는 그래요. 게 그 신분 보장 여부는 이제 파면을 탄핵에 의하지 않고 국회 탄핵에 의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처럼 징계에 의해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검사도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게 부당하면 소송 걸면 됩니다. 뭐 공무원들 말 실수하거나 뭔가 잘못해가지고 파면하면은 행정심판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사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얘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잡은 쪽에서 검사들 인사권 가지고 통제하고 독립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뭐 민주정부에서 그렇게 안 했다고도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이 조항 하나 때문에 독립성을 훼손한다? 저는 별로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수조 대변인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네, 뭐든 그 제도 자체의 그 허울은 굉장히 뭐 좋게 중립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그 묘미에서 좀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될 텐데 단순히 행안부 아래 이제 있다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지금 보십시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무리하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당과의 협치도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이렇게 무리하게 날치기를 했어요. 그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권력의 쏠림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권력을 오롯이 경찰로 지금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법무부 산하에 물론 있을 때는 그 검찰 스스로가 수사와 기소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갖고 있고 경찰과 검찰이 같이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나았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찰로 너무 권력이 쏠려 있는데 그마저도 행안부 안에 이 모든 공소청이며 경찰이며 모든 것이 다 결집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는 것이죠. 충분히 야당으로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결국은 이 행안부 장관이 지금 지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마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모든 기관이 권력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주 합리적인 우려를 저는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네, 하은기 부대변인님. 기존에도 그렇게 돼 있었다는 제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경찰도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이고 뭐 검찰도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인데 기존에도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해가지고 뭘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대안을 내놓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그 지적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외청이 아니라 그냥 행정부 밖에 따로 두자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어느 부처에서든 밑에 둬야 되는 문제라서. 그래서 손 대변인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들은 아마 보안수사권 논쟁할 때 다시 한번 얘기가 될 겁니다.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과 수사 종결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경찰이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게 되면 사건을 암장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 혹은 보안 수사 요구권 등으로 그것을 견제하고 막자 이런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종결된 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저께 흐름으로 볼 때 하원기 부대변님 네. 보안 수사권 거기에 있어서 지금 이른바 뭐 물론 그때는 이제 법사위원들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그 하반기로 가기 때문에 네. 그 전반기 후반기죠. 후반기로 가기 때문에 저 22대 국회. 자, 그쪽에서 뭐 누가 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제 흐름 볼 때 보안 수사권에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많이 없앴으니까 유지시킨다 그럴 가능성이 제법 남아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은 일관적으로 작년부터 혹은 대선 나가기 전부터 예. 출마할 때부터 특히 뭐 예외적인 경우에 보안 수사권은 남겨둬야 된다. 경찰이 수사권을 전부 가져가게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네. 지금도 그 입장이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논쟁이 될 건데 저는 이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께서 1720만 표 정도를 받아서 당선이 되신 분이고 민주당원들은 뭐 100만 200만 이렇게 됩니다. 뭐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당원들의 요구 지지층의 요구 뭐 중요한 문제지만 1700만 명의 표를 받아서 1700만 명의 어떤 대표 그보다 더 많죠 사실 대통령은 더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들만 가지고 뭐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후퇴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 부분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서 수사력을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될 거라는 지금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제가 말을 지금 조심하다 보니까 우회했는데 앵커께서 해주신 질문의 본질은 이건 것 같아요. 네. 보안 수사권 문제가 필요하다는 시각들이 훨씬 많지만 민주당의 강경파들이나 뭐 법사위 지금까지 의원들은 흐름으로 볼 때 과연 그게 되겠냐? 보안 수사권 없애라고 하지 않느냐, 네, 이 네. 대통령이 관철시킬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민주당의 법사위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강경파를 지지하시는 분들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과 편익에 맞게끔 저희는 그 국정 운영을 하게 될 것이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하은기 대표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이렇게 물러서지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처음의 어떤 당의 안과 정부 안이 달랐을 때 그 정부의 안보다는 확실히 조금 물러선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도 가령 예를 들면 특법, 사법, 경찰관 지휘감독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많은 국민들께서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쩌면 우려했던 그런 검찰과 이런 수사의 권력이 대통령 산하 행안부 산하 권력 산하에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전혀 모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결국은 보안 수사권 문제를 이제 조금 이제 6월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보안 수사권이 어느 정도 발동이 되면은 그래도 우려하는 면들을 조금 불식시킬 수는 있을 텐데 결국은 민주당 내 강경파 그리고 지금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팀 김어준 이쪽에서는 워낙 이 보안 수사권 자체도 지금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정말 국민들을 생각해서 보안 수사권까지 끝까지 간철시킬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분석을 최근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떤 패널이 하던데 하은기 부대변님.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서로 논쟁을 하고 막 이런 거는 과연 지금의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어떤 국민들의 뭐 어떤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 민생 이런 측면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지금 예를 들어서 친청과 신이재명 뭐 만약에 그렇게 세력을 구분했을 때 이게 누가 주도를 하고 누가 당초 원했던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국은 자기 지지층 결집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 여당의 헤게모니와도 직결이 된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 지금 대통령 임기 9개월 차에 헤게모니를 대통령 이외에 나머지 분이 가져가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앞에 계신 손 대변인께서도 알 거고 저희 당의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임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크게 착각을 하고 계신 거라고 조금 생각합니다. 더 저기하게 얘기하면 약간 대통령의 친화적인 분이 차기 당대표가 되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굳이 분류하자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냐 뭐 이런 향후 뭐 당권에 관한 얘기죠. 뭐 대통령의 권력이 어떻게 뺏기는 그건 당연히 아니겠고. 그거는 저희 당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심 5등 뭐 당심에서도 밀리는 사람 강제로 끌어올려서 1등에서 당대표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저희 당에서는 불가능한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로 예를 들면 예. 문재인 대통령과 더 가까웠던 사람들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지 않다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당대표한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네. 가령 송영길, 홍영표 두 분 이렇게 뭐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홍영표 당시 의원이 누가 봐도 친문이거든요. 근데 송영길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해찬 대표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김진표 의원 그때 나왔었는데요. 근데 뭐 삼철이니 친문 의원이니 하는 분들은 김진표 의원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당 구조상 대통령이랑 가깝다고 해가지고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번에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 나왔을 때도 굳이 따지자면 박찬대 의원 쪽이 더 대통령과 가깝다, 네. 명심이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선출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가깝고 안 가깝고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네. 자, 아까 이제 하원기 부대변인께서는 뭐 이번 결과를 뭐 언론들이 뭐 제가 다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강경파 입장이 조금 더 반영됐다 이런 언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본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볼 건 아니다라는 게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인데, 자 손수조 대변인, 네. 사실은 지난해 9월 말에 그 검찰 해체하는 그 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죠 이런 네. 것들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요번에 어저께 그저께 뭐 이렇게 요번에 두 번 다 그 이재명 정성호 이쪽의 의견이 조금 양보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대통령의 그립은 어차피 약해지지는 않겠지만 당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치열한 다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완전히 이것이 민주당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보죠. 지금 팀 김어준 발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뒷거래가 전국을 난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소청 관련된 법안이 행안위에서 통과된 바로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바로 향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김어준 방송. 김어준 방송입니다. 네. 그곳에 가서 이 뒷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상 이 뒷거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검찰의 이 보안 수사권을 맞바꾸기 하려고 했다는 이 뒷거래설에 대해서 굉장히 왜 김어준을 징계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민주당 당 대표가 이러한 중요한 중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 문제의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서 네. 뒷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내부적으로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의 헤게모니 전쟁이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보안 수사권 가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다툴 테지만 정청래 대표가 왜 바로 김어준에게 달려갔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강경파에게 내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보를 얻어냈다, 나 이만큼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전 달려갔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그 명청 갈등의 그 헤게모니 싸움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모습이 결국은 수면 위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네, 하원기 생각하시는 부대변인. 분들이 당내에 계시다면 그분들은 큰일 날 겁니다. 제가 레토릭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건조하게 뭐 데이터 이런 걸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말씀하신 김어준 씨 매체에서 나온 그뭐 거래설 이런 것들이 막 전국을 난타하고 강경파들이 정부, 정확하게 말하면 당정 협의안입니다. 당론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안을 흔들 그 주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지층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후퇴하고 지지율이 빠지고 그 헤게모니가 정청래 대표한테 혹은 일부 강경파한테 넘어가는 것처럼 호도들을 하시지만 근데 실제로는 여론조사를 보면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지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지율을 당은 당 지지율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헤게모니 투쟁을 건다? 그러면은 그 투쟁을 거는 쪽에서 타격을 크게 입게 될 거다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서울시장 공천 신청했습니다. 공천 신청하면서 장동혁 대표 지도부 향해서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
비판하고 서울에서 변화를 시작하겠다. 혁신을 추동하겠다. 혁신선대위 반드시 관철하겠다. 손수조 대변인. 네. 약간 별도의 선거운동을 할 것 같은 그런 약간 그 주위에서도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일단 오세훈 시장님께서 등록을 하시고 당의 이런 경선 레이스에 함께 하시는 것은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그 접수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당과의 어떤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원칙적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출마 선언의 내용의 절반이 사실상 뭐 당을 향한 그런 내부 어떤 비판의 목소리였죠. 물론 그 비판의 목소리도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하고 가야 되는 것 맞고 결국은 오세훈 시장님이나 다른 후보님들이나 또 당의 공관이나 지도부나 함께 이제 힘을 합해서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명분이고 우리 모두의 목적이지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다르게 선대위를 꾸리겠다, 다르게 선거운동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 네. 대단히 잘못된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세훈 시장님 4선 하셨지만 그 4선 하시는 동안 무소속으로 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당명이 되었든 그 당 안에서 그 당의 후보로서 뛰었던 것이고 당원들의 지지와 또 그 당을 사랑하시는 분을 그 지지로 활동을 하셨던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당 안에서 함께해야 된다라는 그 거대 담론 안에 들어오셨으면 저는 좋겠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선대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원래 선대위라는 것은 후보가 다 최종 결정되고 나서 꾸리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도부가 함께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구성에 있어서 뭔가 혁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지도부도 그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당 지도부가 이선 후퇴하라든지 당 지도부 안에서의 결정 과정, 협의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라면 이것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혁신위가 선대위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맹이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제 어쨌든 오세훈 시장 생각은 지금의 어쨌든 당대표와 그 지도부의 스탠스로는 국민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 이런 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약간 근본적인 변화나 아주 극적인 어떤 반전이 있어야지 그래도 한번 싸워볼 만하다 이런 뜻으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 대변인 보시기에는 그냥 이대로 가도 상관없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 아니, 스탠스로? 아닙니다. 어떤 후보님이든 뭐 비단 오세훈 후보님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예. 나오는 그런 목소리들을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외부에 마치 내부의 총질처럼 느껴지고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처럼 보여지면 이것이 우리 당 전체의 지방선거 승리에 무엇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오세훈 후보님이 경선에 들어가는 것이지 본 후보가 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요. 이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경선 과정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필요하나 어떤 전체적인 뭐 이제 혁신 선대위라든지 전체 이 결정 구조 자체를 흔드는 것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규격에도 맞지도 않고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하원기 부대변인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상황을? 제가 뭐 다른 당 공천에 대해서 길게 뭐라 논평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출마 선언만 보면 그게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이름을 지우고 보면은 민주당 후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저희 당이랑 서울시장직을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랑 경쟁하는 것 같았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뭐 대통령이나 이런 거 하나도 진짜 한 글자도 안 나오고 오로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질타만 있던데. 오 시장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래서 어느 다른 방송 가볍게 하는 예능형 방송에서는 그랬습니다. 저희 민주당 이중대 후보를 너무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시장 방금 손 대변인이 하는 것처럼 너무 비판하길래 저 이중대 후보 비판하지 말고 예를 갖춰 주십시오. 막 농담하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죠. 사실상 그 캠페인 과정에서 빨간 잠바 안 입고 흰 잠바 입고 다니면서 나는 국민의힘이랑 다르다 이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은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당탄만 하면서 과연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는가. 어젯밤에 탈당을 하셨던 조길영 충주시장 있지 않습니까? 2018년에 자유한국당이 전부 다 쓸려 내려갈 때도 재선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당이 안 좋더라도 자기 경쟁력으로 뭐 뚫고 올라가서 살아남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실 시장 탓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코스피에 상장된 개별 종목이 자기 그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건 시장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펀더멘탈 체크를 안 하고. 그래서 바람직한 캠페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여전히 강원과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곳곳이 빗길인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대동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정체도 시작됐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매송나들목 사이와 또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서는 인천 쪽으로 일찍에서 광명 사이와 또 남동 일대로 정체 늘었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도 문학에서 남동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로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에서는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 상황 조금 더 볼게요. 부산 쪽은 처음에 이제 뭐 현직 시장 컷오프 한다고 그랬다가 경선으로 가닥이 잡혔고 가장 지금 관심이 대구입니다. 지금 뭐 그쪽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대구도 이제 국민의힘이 위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자, 이정영 공천관리위원장 중진들 담대하게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달라. 당신들은 더 큰 정치해라 이러면서 이제 용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6선, 윤재옥 4선, 추경호 3선. 자, 손주 대변인. 네. 주호영 그 의원 되게 좀 온화한 분인데 많이 독이 올랐더라고요. 무슨 공관위원장 호주머니에 대구시장이 있는 줄 아냐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제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그 컷오프를 하고 혁신공천을 하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하나는 컷오프까지는 좋은데 정말 확실한 대안이 있냐. 국민을 확 끌. 그래서 그거를 막 수도권까지 바람을 불. 그거 하나. 이 대구라는 데가 또 국민의힘한테 중요성이 있는 데잖아. 두 번째, 이기는 공천이 혁신 공천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그게 담보된 지금 흐름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정현 공관위원장님이 처음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실 때부터 네. 이 혁신공천 그리고 청년 여성 강조하시는 것 그리고 좀 정치를 이제 오래 하셨던 우리 현역 의원님들의 이제 양보 이런 것들은 사실상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혁신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안이 있는 혁신을 하려면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많지는 않죠. 대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후보님들이 나오셨고 대구가 그래도 좀 대안이 있는 혁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봤을 때 이 안에서 계시는 중진 의원님들은 조금 이제는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줘라. 더 큰 정치를 하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한간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천하려고 한다. 누군가를 뭐 찍어내리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는 한동훈을 못 오게 하려고 한다. 이런
예. 아마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뭐 누군가를 그렇게 진짜 주호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호주머니에 두고 뭔가 공천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정현 위원장님의 페이스북 메시지 그대로 그냥 애명가로 보자면 정말 올해 이제 정치하신 우리 의원님들 다선 의원님들 이름도 많이 알리셨고 경험도 많이 하셨고 자리도 많이 하신 분들께서 이제는 당이 어려울 때 중앙에서 조금 더 그 당 전체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된 것 같고요. 저는 대구 공천이 아마 뭐 오늘 내일 오늘은 지금 논의가 안 된 것 같고 내일 뭐 이제 조만간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진 몇 선 이상을 중진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3선일 경우와 4선일 경우 또 다르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또 선배 의원님들의 그런 용태가 이제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또 계시는 분들의 경선이 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원칙 없이 만약에 뭐 누구 단수 공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공관위의 어떤 뚜렷한 설명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공천관리위원회 자체가 음모론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라서 굉장히 전 안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컷오프 이후의 경선으로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위원장이 얘기하는 중진 용태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늘 공천 국면에 있어서 우리는 혁신을 부르짖지만 이기는 공천이라는 그 대전제 안에서 늘 쓰러졌습니다. 이기는 공천과 혁신의 공천이 참 같이 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곳은 대안이 있는 양직 뭐 민주당 같은 경우라면 호남이 될 테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쪽에서 그나마 혁신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정현 공관위원장님의 어떤 그 혁신을 향한 그 이제 진심과 그 중심 때문에 나온 지금 이야기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뭐. 또 남의 당 얘기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상황. 뭐 상대 정당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 최근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예, 예.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이 TK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친인척, 지인, 가족들 다 대구에 네. 있습니다. 요즘 좀 얘기 좀 듣습니까? 전화 사람? 엄청 와요. 예. 제 방송 보고 난 뒤에 상대 국민의힘 패널들 얘기를 평가하는 전화를 그래요? 야, 그럼 생생한 얘기인데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대구에서 FGI 해보셔야 돼요. 지금 예. 이 여론조사도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예, 소폭이지만 FGI 해서 지금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는 게 제가 들었던 거 그대로 얘기해 예, 드릴게요. 예, 예. 제가 왜 그 대선 캠프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선거 운동에 막빠지는 선거 운동하는 구성원들한테 주변에 전화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민주당은 진짜 힘든 게 제가 그 선거 운동에서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전화했을 때, 친구들한테 전화했을 때, 지인들한테 전화했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어차피 너네가 이기지 않느냐. 근데 대구까지도 보수를 외면하기 시작하면 보수 괴멸한다. 그게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냐라고 제가 저를 역설득해요. 한 번도 저희 당에 표를 안 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먼저 전화와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본 현상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을 가만 안 두겠다?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라도 보수를 지키지 않으면 보수가 괴멸하기 때문에 우리라도 해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래도 그 다른 지역까지 다 통화를 해봤을 때 고치는 척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서울에도 후보를 제대로 내고 경기도에서 내는 척이라도 하면서 대구에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여기가 보수의 심장이니까 대구에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속아줄 준비가 돼 있는데 다른 데서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모든 지역은 다 망가져 있는데 TK에만 버글버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빨대 꽂았다고 표현해요. 대구가 꽃감단지냐. 대구는 그냥 너희가 오면 표를 줘야 되는 그런 도시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정도가 지금까지랑 양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당 지도부에서 들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뭐 유권자의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하고 그러면서 대구 가서 한번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전부 다 엉망진창인데 대구에서만 하는 게 그냥 다 자기 살려고 안방에만 들어앉아가지고 붙는데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 사람들이 모임에 나가면 그 모임에서 국민의힘 이번에 힘 실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제가 받는 전화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직전 10수년 동안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구에 대해서 FGI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요. 권고드립니다. 자, 지금 하원기 부대변님이 아주 생생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당에서 조금
안일하지 않습니까? 그 겉에서 보긴 좀 그런데 안일해 보이는데 예. 어떠세요? 분위기는? 오히려 안일했다면 기존의 원내 그 세력의 목소리와 함께 그냥 그렇게 가겠죠. 오히려 우리가 대구를 더 관심을 두고 저 정말 대구에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되겠다. 오히려 대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와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 보수를 지키고 그 보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오히려 우리는 그 혁신함으로써 그 대구를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보답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대구에서 계시는 분들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뼈 아픈 그런 이제 따끔한 충고들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우리 당이 그리고 우리 대구가 우리 모두가 결국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를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많은 말씀들의 결사체로서 우리가 이제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법에 이제 좀 차이와 의견이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우리 혁신과 새로워지는 대구도 보장하면서, 그리고 기존에 계시는 우리 또 당원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조금 그런 협의가 되는 타협점을 찾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부산은 이제 다시 경선으로, 오히려 주진우 의원도 경선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박형준 주진우 이제 경선을 할 텐데, 그냥 그런 경선이 어떻게 되냐 이걸 떠나서 우리 손수조 대변께서는 부산 민심을 많이 이제 접하실 테니까 네. 부산은 대구가 이 정도 위험하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산은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정말 힘든 선거입니다. 그 네. 어느 한 곳도 우리가 쉬운 곳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2018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에 치러진 선거도 겪었고 네. 지금 이제 두 번째 탄핵을 겪은 지방선거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때 확실히 달라진 것은요, 현장에서 2030 젊은이들의 파이팅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물론 수치적으로도 그때와 비교해서 많이 상대적으로는 높습니다. 그때는 한 10%대 정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빨간 색깔 옷 입고 나가기도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30%는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젊은 층들의 힘을 우리가 좀 얻어서 진짜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체적으로 힘든 선거는 맞으나 부산이건 대구건 어디건 힘든 선거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새가 양 날개로 날 수 있도록 그 견제를 위한 마음을 한번 좀 다시 곱씹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야당에게 조금 힘을 실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정말 양 날개로 정말 견제를 하면서 날아갈 수 있도록 이번 지방 선거에서 조금 힘을 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네. 충정과 진정성을 대표님. 당연히 뭐 저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그냥 현실을 보면, 행동을 보면 2030 그 세대에게 그래도 조금 이미지가 좋고 그래도 기대를 받고 있는 분이자, 동시에 아까 어려웠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거에서도 살아남았던 조길영 충주시장 같은 분은 탈당해버리잖아요. 그분들은 배려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부산에는 뭐 현직 광역단체장 컷오프 시킨다고 했다가 뭐 망나니 칼춤 이런 얘기 들리니까 갑자기 다시 뒤집어가지고 경선을 한다 그러고, 그냥 중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컷오프 시키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공천이라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절차에 따라가야 되고 기강이 잡혀야 되는데 네. 너무 고무줄이라는 거죠.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을 안 하고,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배려하고, 이를테면 김수민 의원 경쟁력이 뭐가 있는지도 좀 모르겠거든요. 중복?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그 이미 마감된 공천 심사 기간을 열어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원칙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피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공천 사무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 따라 사람 따라 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선거 준비를 못 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좀 경쟁력 있는 사람을 뭐 다선이다 뭐 이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아까 충주시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있어 보이는데, 출마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불리한 선거가 거의 어려워지는 그런. 그분은 어제 예. 탈당을 했어요. 예. 그
개인 경쟁력으로 그 국민의힘 제 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분들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표를 갈라먹고 이거는 뭐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실은 막 그냥 이게 우리가 혁신공천이다 이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주호영 의원을 그렇게 그쵸. 그렇게 시키면 주호영 의원이 나오면 꽤 지분이 있지 않을까요, 대구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손수 대변인 생각하고 있겠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연히 고려하고 계시겠죠. 네. 그런데 뭐 일단 충북 공천 관련해서는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면 결정된 바가 지금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퇴 그 탈당을 하신 그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저는 봤어요. 어제. 네. 굉장히 또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 결정을 하신 게 되게 아쉽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조금 더 많은 좀 소통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좀 위보된 상황이라서요. 그건 네.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많은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만약에 무소속 결정을 하신다면 글쎄요. 이건 또 다른 층위의 문제가 아닐까요? 정당의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당을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를 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층위로서 이 정당 정치를 이렇게까지 형해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무소속 출마한 이후의 정치는 또 본인에겐 또 어떤 길이 열릴 것인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개인이 선택할 좀 문제인데 조금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으신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예, 아쉽죠. 앵커께서 네. 말씀하시는 거는 네. 타당한 황교안 얘기가 대변인. 지난번 지방선거 지지난번이죠.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께서 대구시장 나갔을 때 후보로 나갔을 때 받은 득표율을 혹시 아십니까? 40%예요. 네. 무려 40% 이상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말하는 거죠. 수성구 국회의원 그때 말고. 60% 넘게 예, 받았고요. 예. 그때 될 때는. 대구 전체에서 40%를 받았어요. 그러면 네. 앵커께서 하는 질문 이런 거죠. 만약에 대구에 국민의힘 후보가 따로 있고 주호영 후보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대구 전체에서 40% 이상을 받는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 국민의 보수표는 갈라질 텐데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뭐 지금 조국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하냐 뭐 이런 문제도 남아 있고 늘상 구조적인 문제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께서 정당 정치가 아니라 무소속으로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정당 정치라 생각합니다. 대변인께서 이제 그거는 정당 정치를 윤리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비평은 할 수 있는데 사실 공천 사무라는 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도록.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구멍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거죠. 자, 사법개혁 3법,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법 왜곡죄 1호 고발 대상 조희대 대법원장, 이어서 지기현 판사도 법 왜곡죄 이제 고발돼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민중기 특검 법 왜곡죄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현상, 이건 그냥 시간 관계상 짧게 하원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현상. 희화화 되겠죠. 법외국제 이거 저는 이게 정무적으로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고요. 실제로 사법 현장에서 이게 작동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명무실한 상징법안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례나 혹은 지금 오세훈 시장 검토나 전부 다 사실은 재판에서 이 법이 작동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수조 대변인. 이미 희화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파렴치범들 그리고 뭐 이제 뭐 찌양을 이제 고소했던 그런 분들, 파렴치범들이 예, 지금 뭐 법 왜곡죄명, 사심죄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미 희화화는 시작이 됐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도 민중기 특검을 법 왜곡죄로 지금 고소하겠다 지금 예고한 상황이라서 네. 사실 이 법 왜곡죄를 둘러싼 굉장히 사법 체계의 이 형해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아까 대구 쪽 얘기하다 보니까 문자가 막 올라오네요. 그중에 제가 한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5622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듣고 있어요. 대구 사람들 화난 거 맞습니다. 손 대변인 맞대요. 화난 거. 자, 예. 당에 잘 저는. 진실만 말합니다.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예. 자, 1248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후배에게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길 인물을 선출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지금 시간 관계상 두 개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간 1분도 남을까 말까 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동맹 국가들에게 파병 요청했다가 반대하거나
미적하거나 하니까 아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딱 30초만 손수저 대변인.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한라인 가동해야죠. 한라인 가동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직접 통화를 하든지 만약에 파병이 어렵다면 뭐 다른 물품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조금 소통의 창구를 늘려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다.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네. 내일 이제 미국과 또 일본의 그런 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에서 과연 다카이치 사나이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싶습니다. 하은기 부대변인 짧게. 트럼프야 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저런 문제를 가지고 부안해동해서는 안 되고요. 네. 나토, 일본 전부 다 안 보낸다는 거잖아요. 사지로 나가는 거는 저희 청년들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뭐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되고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손수저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8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살 의현이는 탈북민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겪은 고문으로 무릎과 고관절을 크게 다친 엄마. 아픈 몸과 낯선 말투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현실에 지친 엄마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의연이는 곁에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의연이의 소망은 단 하나, 엄마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힘든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고 믿으며 지금까지 상위권의 성적을 지켜왔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 엄마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다는 의현이. 의연이와 엄마가 평온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대기질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이 계속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인데요. 호남권, 영남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상태에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중부 지역은 오전에는 전일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이 돼서 나빴는데요. 밤에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 밤에 일부 남부 지방으로도 나쁨 상태지만 내일은 대부분 나아지면서 내일 새벽까지만 수도권, 충청, 호남권으로 나쁨 예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저녁까지 제주의 곳에 따라 1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지나겠고요. 충북과 전북 동부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남부 동해안에 빗방울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빙판길, 도로 살얼음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상 1도, 대구 한령은 영하 6도, 춘천과 파주 영하 3도까지 내려앉겠고 세종, 대전 0도, 광주의 대구 3도로 예상돼 꽤나 춥거나 쌀쌀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 서울 11도, 대전, 강릉 13, 대구, 부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 특사로 중동에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면서 원유 최우선 공급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차량 오부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도움은 필요 없다며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대테러 기관 수장은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의 순매수 속에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급등하면서 다시 5,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후 한때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29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검은 재판 중개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어기고 소리를 지르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6.3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엔 야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여당은 후보 5명이 나서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 최종안이 당정청 합의를 통해서 확정됐습니다. 여당은 법안을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함께 지방선거와 검찰개혁 관련한 얘기 나눠봅니다. 한준호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준호 의원님께서 경기지사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네. 자, 왜 출마하셨는지, 왜 한 의원님이 경기지사 적임자인지 그 출마의 변을 한 말씀해 주세요. 짧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제 많은 고심들을 했고 또 많은 분들과 상의와 또 권유도 받긴 했는데 궁극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곳이고 네. 이것을 완성하는 곳은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꾸려지는 오는 6월 3일부터 대통령과 임기 4년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개인의 정치 또는 단순히 이 경기도지사 자리를 디딤돌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에 대통령의 성과 내지 또는 대통령의 고립 같은 것들이 예상될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 끝에 네. 한 2, 3개월간의 스터디와 또 많은 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출마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이거를 경기지사라는 게 상당히 좀 막중한 자리인데 이거를 어떤 정치의 디딤돌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이재명 정부라는 중앙 정부가 있는데 그 청사진을 완성하는 곳은 역시 또 그 지방 정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출마를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워낙에 산업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인구 구성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제가 53인데 한 21년간 제가 IT 기업 또 금융계 그리고 언론계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 이제 다양한 분야의 트레이닝이 많이 돼 있고 또 제가 국토교통위원회만 5년째 지금 활동을 하면서 주택과 교통 분야에 그래도 당내 상당한 경험이 있는 편이라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지방정부 특히 경기도란 큰 광역단체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마 공천심사위 그 면접하셨을 때인데 네. 우리 일반 사람들 궁금할 겁니다. 뭐 모르죠. 물어봐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출마의 변은 한 1분 정도 하는데요. 네네. 네, 그 1분 사이에 뭐 어필하기는 쉽지 않고 각각의 질문들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제 경우에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그 대한민국 청년의 30%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이 청년들이 겪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중심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청년들에 대한 대안. 네. 자, 중요하죠. 자, 아까 이제 뭐 국토교통위 5년 계셨다는 말씀 하셨는데 네. 경기도의 현안들 여러 현안들 산적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내가 도지사가 되면 이 부분에는 내가 정말 그 역점을 두겠다. 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건 어떤 겁니까? 경기도는 이제 그 31개 시군이 존재하지만 GRDP는 전국 1위이긴 합니다. 그런데 1위하고 31위 차이가 10배입니다. 아, 그래요? 이 불균형 이 부분을 반드시 메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판교 10개 만들기 공약을 그래서 내밀었고 두 번째는 경기도는 모든 교통이 서울을 향해 있어요. 예. 그런데 경기도 간의 교통은 끊겨 있습니다. 경기도 간의 연결망인 경기도형 GTX 링을 완성하는 것이 제 또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네.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경기도민들의 기본 사회를 도입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여러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특히 주택과 교통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들을 실제 시행해봤고 성공도 많이 해봤고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 좀 입혀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기본 사회 이것을 경기도에서 성공 모델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기본 사회. 네. 자. 기본사회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어저께 세미나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예, 좀 지속적으로 기본사회 개념들을 계속해서 도입하려고 노력하는데 21대 저희 그 국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 교섭단체 첫 번째 연설의 주제가 기본사회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큰 개념이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물론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청년 배당 같은 기본 소득도 있지만 네. 기본 사회는 이 소득에서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개념입니다. 그래요. 자, 지방선거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네. 이번 선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뭐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뭐 분위기 참 좋다 이렇게 얘기들 하실 텐데 그럼에도 민심이 어디로 갈지는 아마 끝까지 봐야 할 겁니다. 그럼요. 자, 그렇다면 지방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관건은 뭐가 될까요? 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안에 그것도 만 1년 되는 때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대통령의 성과, 지지율 이걸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대통령의 성과 지지율 이걸로 치르기 때문에 네. 지금 분위기는 매우 네.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씀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들도 그렇고 당선되는 분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하고 얼마나 발을 맞출 수 있는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냐가 선택의 뭐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검찰 개혁 법안 조금 이제 꼼꼼히 따져볼게요. 당정청 합의 통해서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 최종안 확정했습니다. 네. 자, 뭐 정부 그리고 또 당의 최종안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우선 뭐 속도하고 방향을 함께 잡은 합리적인 안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네.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원칙을 세운 것은 그동안에 검찰을 저희가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을 개혁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방향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수사해서 완전 배제를 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그 중간에 과정 관리에 있어서는 당이 국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방향과 속도 면에 있어서는 제법 균형 잡힌 합의를 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좀 자세히 관찰한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네. 그 뭐랄까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여쭤보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의 어떤 조금 더 신중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좀 보자. 네네네. 또 국민의 민생을 보자 이런 측면이었던 것 같고 네. 그 이른바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강경파 네. 얘기는 이 검찰 개혁 그러니까 본래 취지가 훼손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입장이 조금 그 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갈등이라 그러나 이렇게 네. 입장차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뭐 거래설 의혹도 제기가 돼서 그건 뭐 절대로 아니라고 이제 해명은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사실은 그 초선 의원들 한 이틀에 걸쳐 가지고 하면서 거기서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선명성 경쟁 이런 건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네.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 강경파들 좀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됐네. 이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이런 것이 그 수면 위로 이렇게 드러나고 이게 당에 분란처럼 비치는 것 자체가 일단 과정 관리가 실패한 거는 맞고요. 두 번째는 정부안이 왔을 때 당에서 이 부분을 수기해달라라고 보낸 것이고 수기를 거쳐서 결론을 내면 의총에 붙여서 의총에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감안을 해서 담고 이러한 충분한 수기 과정 그게 열일이 걸려도 100일이 걸려도 이 과정을 잘 해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래도 이거를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상임위하고 이제 원내하고 같이 마지막 부분 조율을 해서 최종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 과정들에 있어서 이제 수기민주주의가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고 그 수기 과정들이 그 원활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논의해야 되는 사안들이 자꾸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게 마치 논쟁처럼 비치는 것이고 갈등처럼 비치니까. 그렇죠. 의견들이란 늘 뭐 여러 갈래로 갈려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표출돼서 이 수기 과정 자체가 논란처럼 비춰졌던 것이 과정 관리의 실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약간 내용적인 면을 한두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뭐 검사의 영장 지휘권이라든지 검사에게 수사를 개시하는 뭐 이런 것들을 알린다든지 특사경 뭐 지휘권이라든지 뭐 입건 요청권 뭐 이런 것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튼 법조계 일각이나 야당에서 주로 이제 형사체계 흔들어서 결국 이게 수사력 저하로 이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좀 우려를 내놓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보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완을 전 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이 구조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어쨌든 제도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운영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역할과 책임을 좀 명확하게 나누면서 정부가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약한 고리들이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좀 보충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또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어쨌든 뭐 옛날에도 검찰청이라는 것도 법무부 장관 산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 장관 산하에 또 이렇게 그 수사 기관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나? 거기다가 특히 이제 중수청의 독립 부분 이런 부분들 뭐 말씀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도 법무부 밑에 있었는데 하지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들의 어떤 신분 보장 이런 것도 그냥 보통 공무원하고 비슷해진 상황에서 과연 권력 수사를 검사들이 하는데 아무 지장 없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좀 독립성 부분이 있는데
윤건영 의원은 뭐 민주적 통제, 중수청 독립 이번 법으로서 뭐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이제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부분도 우려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맡으면 되는 것이고요. 예, 예. 다만 이제 핵심이 이제 수사기관 간의 협업 프로토콜을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경찰이 있고 특사경이 있고 중수청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역할과 책임도 명확하게 나눠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면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어쨌든 그 모레 안에는 이제 통과가 될 텐데. 그렇죠. 자, 요 법은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네.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이제 보안수사권에 대해 결론을 이제 내릴 겁니다. 네. 한준호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보안수사권은 어떻게 좀 매듭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쨌든 이 그 민생 현안들도 있고 한쪽으로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직 이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뭐 개인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보면 되게 이 부분도 좀 신중하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주 예외적으로라도 그렇죠. 예, 예외적으로 그런 말씀을 진짜.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일리가 있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으로 예. 인해 가지고 그 피해자 가족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종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생 현안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분히 벌어질 수 있고 경찰도 너무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네.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한준호 의원님이 아마 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위원장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지금 이제 그거를 국정조사 국회 차원의 네. 그건 이제 당 기구였고요. 네네. 국회 차원의 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네. 이걸 지금 민주당이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향해서 국조특위 구성 요청했는데 야당은 지금 이제 반대 뜻을 밝히고 만약에 하려면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도 포함해야 한다. 이 요구는 어떻게 보세요? 송원석 원내대표도 지금 당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이제 답답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이 검찰의 권력을 기반해서 유지되고 만들었던 정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했었던 이 검찰의 그 정치화 그리고 이들이 벌인 조작 기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기가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국정조사 목적은 정치 공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심은 검찰권이 남용이 됐는가 그리고 조작 기소가 있었는가 이거를 명확히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만들어서 당시 이 사건들 대장동 대북송금 등 이 사건들을 맡았던 변호사들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수집된 증거들 증언들을 통해 가지고 법무부에 감찰 요구 6건을 해놨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도 감찰을 해보니 이 사안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사 33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남욱 등의 증언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국회로 불러서 이들의 증언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실제 검찰들이 조작 기소를 할 목적으로 회유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밝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히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주장은 이걸 받기 싫다 정도의 회피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 야당에서 이제 좀 뭐 의심이랄까요? 야당의 네.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왜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것도 본래 이제 네. 민주당에 있다가 그게 그 모임 수준으로 있다가 당 기구로 됐다가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이 국정조사가 결국은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네. 결론은 조작 기소고 목표는 공소 취소다. 결국은
목표와 결론을 정해놓은 거 아니야. 이게 뭐 야당의 시각입니다. 이런 비판은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목표는 명확하죠. 조작된 기소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를 하지 마라 라는 것이고 네. 저희가 모아온 증거와 여러 가지 기자회견, 제가 20몇 번을 기자회견했거든요. 예. 6차례 법무부 감찰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발건도 상당수가 됩니다. 그게 근거 없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저희가 반대로 고발당했을 텐데.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들이나 국민의힘식도 저는 어느 정도 알 거라고 봐요. 목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소 취소하라라고 네. 요청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다만 결론이 정해졌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하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네. 지난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재판 소원제 이게 이제 사실상의 사심으로 가는데 공교롭게 그게 시행되는 첫날 양문석 전 의원이 네. 이거 좀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이제 오늘 나오는 뉴스를 제가 보니까 본인은 안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자, 근데 여하튼 이거에 약간 뭐라 그럴까 부작용이라 그럴까 뭐 막 성범죄자 그 파렴치범 뭐 네. 예를 들어서 그 쯔양에게 네. 수천만 원 갈취한 혐의로 실형 확정됐던 뭐 유튜버 있어요. 네. 구제혁인가요? 네. 이분도 이제 그 하겠다고 밝히고 네. 이런 부분들 네. 이게 그냥 사전 심사로 어떻게 걸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네. 좀 보완책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엄격한 요건도 만들어야 되고 심사 절차도 만들어져서 네네. 이걸 통해 가지고 걸러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새 제도가 도입된 초기이기 때문에 네. 뭐 일부 이걸 활용해서 남용하고 싶은 그런 시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사례만으로 전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용은 좀 차단을 하고 이 권리 구제를 하는 기능은 살리는 방향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네. 자,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를 야당이 상임위원장 맡고 있는 상임위는 입법이 전혀 진척이 안 된다. 네. 이런 식이면 후반기 원구성할 때 상임위원회 다 가져올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잠깐 국토위는 누구죠? 지금 위원장이? 맹성규 위원장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군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정 대표가 말하는 이런 사안 좀 진척돼야 될 게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까? 민생 현안들 중에서 이제 우선순위에 있는 법안들이 많이 계류돼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법은 대체적으로 이제 선입선출 방식인데 법안은 많이 제출을 해도 소위가 열리질 않으면 이 법을 검토를 할 수가 없고 검토를 할 수 없으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 것이죠. 예, 예. 네, 그 뭐 이유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저는 그냥 당 상황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지금 상태에서 이런 입법 성과들을 지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보이콧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러한 데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입법이 돼야 그 정부의 정책도 반영이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그거를 오히려 좀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아, 네. 그래요. 쟁점 법안만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비쟁점 민생 법안도 그런 것들이 제법 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21대 국회에서 통과했던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도 네네. 소위를 자주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임시 본회의도 계속적으로 열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야당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에서 네. 지금 여야 간의 합의도 안 되고 또 위원장 보이콧 이런 것들도 있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원활치가 않습니다. 상임위 다 가져오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21대 초반에 상임위를 다 그렇죠. 가져왔었죠. 예, 예. 그런데 결국에는 여야는 협치를 해야 되는데 네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여야가 또 얘기를 할 것 같고. 네. 자, 이른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 제기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김어준 씨 방송 출연을 좀 자제하자. 뭐 조금 세게 얘기하면 좀 손절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그 전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좀 그거를 명시적으로 아이고 무슨 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거기에 뭐 출연하는 거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그 곽상원 의원이 그런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명시적으로 그 섭외와도 안 나간다 이런 얘기했고 박찬대 의원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개인적으로 저는 안 나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김어준 방송 출연 자제론 이게 민주당 내에 좀 실제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없다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래요? 네, 실제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출연진에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유포된 플랫폼이 돼버린 거고. 하지만 그 플랫폼 자체는 또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만 네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 가지고 해당 출연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네. 허위 사실 유포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비판을 했고 두 번째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공장장 김어준 씨가 이러한 출연진이 와서 이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또 뭐 확인을 못했다고 할 수 있더 생방송은 사고가 날 수는 있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그리고 플랫폼으로서는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고 단순히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없다라는 식으로 간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군요. 공과를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사실 좀 민주당 지지층을 어떤 방송을 통해서 좀 결집시키고 어떻게 보면 뭐 대선에서도 네네. 뭐 어떤 그런 그 기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그런 그럼요. 부분은 사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저희가 정치검찰 조작기소 등 특위 활동을 하면서 네. 다른 언론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내용들을. 관심이 없고. 예. 그럴 땐 저희도 연락해서 한 하루에 동접자가 20만 넘는 그런 예. 플랫폼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네. 효과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총선 때나 대선 때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이 대형 플랫폼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그러니까 대처를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지금 민주당이 그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고 어쨌든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나 뭐 요구가 없는데 적어도 네. 최소한의 뭐 해명이라든지 좀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고. 네네. 예. 오늘 정청래 대표가 또 오늘 출연을 했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어제 오늘이 중요한 날이었으니까 네. 뭐 출연했다고 이해는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약간 묘하게 느끼는 민주당 내 정서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과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상당히 뭐 당원과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했고 대통령께서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과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네. 이렇게까지 그 논란을 일으킬 만한 일이냐라고 질타하지 않으셨습니까? 선명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관심사 또는 굉장히 대치되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러면 합의가 됐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으면 사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비공개 최고위나 뭐 아니면 비공개 회의를 하고 나서 이 중요한 사안 결정했을 땐 브리퍼를 한 사람으로 두잖아요. 네네. 한 사람이 언론과 관계도 딱 그 통로를 하나로 해서 일관된 메시지가 나가도록 해줘야 불안함이 좀 떨어지는데 네네. 지금은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기자회견과 각자의 기자간담회와 각자의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정관리상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정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민생 문제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한준호 의원님께서는 국회 국토위 소속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그 부동산 문제 많이 이렇게 그 직접 끌고 왔고 이렇게 이슈 제기하고 해법도 제시하고 쭉 왔는데 네. 자 이제 공급 대책이 이제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어떤 그 식의 공급 대책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건 이제 제가 그 정부가 준비하는 것을 뭐 먼저 얘기하긴 얘기할 그렇고 수는 없고요. 예.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쉽게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이다. 이러한 방향을 제시를 한 겁니다. 네네. 다만 이제 일부 이제 안정 신호는 좀 나타나고 있긴 한데 공급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좀 네. 핵심 과제이긴 하고요. 저희가 볼 때는 체감 가능한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체감 가능한 물량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를 좀 손을 봐야 돼요. 네. 뭐 제가 이제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본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예, 예. 이 핵심 내용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비 사업 같은 것도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입법도 필요하고 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체감 물량이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속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공급량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5개가 그 수도권 내에서는 돌아가고 있는데 착공이 네네. 시작됐고요. 이 3기 신도시의 속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예정된 공급 물량들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뭐 단기 전략과 단기 안정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정책들이 같이 가야 되겠죠. 네. 공급 관련 법안이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요. 일단 네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된 법적 기반 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네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도 지금 입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사람들은 이제 이거 세금 어떻게 되지 되게 이제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보유세 이 부분을 강화할 것 같다. 지금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그래서 네. 1주택에 대해서도 강화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 법이라는 게 사실 법도 그렇고 이제 행정도 마찬가지. 네네. 토 준비 단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네. 이것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수기 과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예예. 국민들에게 알리는 수기 과정도 필요하고 입법 단계 수기 과정도 필요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그 관심 갖는 국민들도 많으시고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어느 정도 검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거를 뭐 진행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진행하는 거 얘기 들어본 적 없고 구체화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구촌 화재 소식 알아보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여러 나라의 이제 군함 파견을 우리나라 비롯해서 뭐 네.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요청했다가 돌연 지원이 필요 없다. 화난 겁니까? 뭐 전문가들은 삐졌다? 이렇게 화난 적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주위에서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16일 날 네. 트루스 소셜에 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서 동맹국들이 군함을 파견해서 연합 작전을 하자.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나라들이 군함을 보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 해당된 국가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렇죠. 당장 말을 할 수가 없죠. 오라고 한도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도 되게 신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약간 충격 먹은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내 그래서 느낌상. 일단 예. 일본은 뭐 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선택 사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하루 만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필요 없다.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테스트하는 거였다. 네, 그런 지원 없어도 네. 미국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자신의 SNS 입장을 밝히는 건 굉장히 이제 뭐 소통을 위해서 좋게 해석을 하긴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는 걸 보면
국제사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그 독일에서는 좀 강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 물론 이란 정권이 끝나는 것이 맞겠지만 이런 식으로 폭격으로 굴복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그리고 나토는 방어 동맹이지 개입 동맹이 아니라고 선언했고요. 독일의 국방장관 역시 막강한 해군력을 가진 미국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유럽이 호위함 몇 척 보낸다고 해결되겠냐.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러네요. 뉘앙스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영국은 이제 더 이상 큰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거라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네. 다만 유럽 동맹이 걸프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할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하기를 원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먼저다로 말했고요.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 같은 작전은 교전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쟁에 바로 개입하지는 않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월스트저널은요.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백악관의 압력을 완전히 무시할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겠냐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래요. 네. 자, 현지 시각 19일 미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일본은 일단 모든 선택상 고려 중이다 이렇게 신중한 입장 네. 밝혔는데 저 정말 궁금해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만나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입장 밝힐지. 네. 트럼프가 막 화내는 거 아니에요? 고압적으로. 진짜 뭐 궁금해요. 젤렌스키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사실 일본도 원유 수입을 중동에서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동 지역과 척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위대 활동에 법적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어쩌면 어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다카이 총리가 네. 전쟁 가능한 국가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는 좀 자위대 파견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법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밝혔는데 네. 일본 언론들은 어쨌든 다카이 총리가 딜레마에 빠졌다라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에 휘말린 것을 피하면서도 미국과 일본 간의 결석을 다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양측을 어떻게 잘 조율할지 이게 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네. 그래서 도쿄신문에서는 2020년에 그때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아베 내각이 조사 연구 명목으로 네. 자위대를 중동에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존립 위기 사태. 근데 지금은 존립 위기 상태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사나 연구 목적으로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안으로 얘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니혼게제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호위함 파견은 일본 헌영법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어필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자위대가 가진 능력 중에 기뢰 제거 능력이 굉장히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조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위험 부담이 너무 높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사 연구 쪽으로 얘기하지 않겠는가라는 건데 이건 다 일본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지 말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마음이군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핵심 의제가 될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다양한 카드를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할 수는 알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좀 다카이 총리가 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좀 고심이 깊을 거라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일본 정부 내에서는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최악의 타이밍이지만 피할 수는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이 와중에 아랍에미리트만 유일하게 지원 의사 밝혔습니다. 왜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란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중동 지역에 있는 걸프 국가들에 있는 여러 가지 미국 자산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란이 제일 많이 때리고 네, 있군요. 맞습니다. 사실 여기는 외국인도 굉장히 많고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빌딩도 있고요. 그래서 공격 거기 많이 네, 그래서 두바이 있잖아요. 두바이. 네,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미국 편을 들자. 미국 편에 서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외교보좌관이 미국 외교협회 온라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보장해서 역할을 하겠다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협을 통과하는 무역도 있고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사실 한 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도 이것만 책임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아시아, 유럽, 중동 국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문제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에너지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종전 이후에 이란이 핵과 미사일, 드론 전력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 피해를 어떻게 해서는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다시 협력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사실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랍에미리트가 사실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단기간에 회복하기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가 미군의 자국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공습을 협조했다면서 지금 보복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전쟁 발발 이후에 이란 탄도미사일 314발 그리고 순항미사일 15발 드론은 무려 1672대를 요격했다고 밝혔으니까 그만큼 많은 공격을 받았고요. 네.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 조 켄트 미국 대테러 국장이 양심상 이란 전쟁 지지할 수 없다면서 사임 의사 밝혔습니다. 네.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이 사람이 마가랑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요.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인데. 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결국 강경파 내에서도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분열이 나타나고 이 양반 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그린베레 출신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전투에 갔었고요. 그리고 CIA 요원으로 11번이나 해외 파견된 경력이 있고요. 특히 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네. 사람이 이번 전쟁이 정당성이 없다. 양심상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 보면 마가 내에서도 미국이 네. 해외 군대를 보내는 것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많은 고민 끝에 국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심상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임박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는 걸 밝혔는데요. 조 켄트 국장은 임박한 위협이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로비 압박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이번 전쟁을 시작한 거라면서 자신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켄트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베리 출신이고 트럼프 열성 지지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작년 대선인데요.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을 했었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대테러 국장으로 직접 임명이 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의사당 난입 사건과도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네네. 트럼프 측에서는 강경 안보파로 휘렸던 그런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나는 이 전쟁 반댈세라고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백악관 측에서는 바로 성명 발표했는데요. 그가 나간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근데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은 트럼프 진영 내부의 분열이고 미국 우선주의 강경파 사이에서도 균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 밝혔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부 내에서 이렇게 전쟁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힐 사람은 없긴 합니다만 네. 혹시 이번 사건을 계기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 안보수장 라리자니 공습으로 제거했습니다. 민병대 총사령관도 사망한 걸로 알려졌고 이란은 복수를 다짐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두바이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두바이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여러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고 말하러 가서 네. 이제 다시 한 번 더 공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라리자니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이고요. 지금 이란 측에서도 라리자니가 순교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페데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서 앞으로 가혹한 복수가 있을 것이라면서 강력히 경고했는데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요인 암살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보이고 네. 최근에 그 CIA가 현상금까지 걸었거든요. 거기에 들어있는 인물들이 아마도 요인 암살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자발찌도 스마트워치도 범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숨진 피해 여성 스토킹 당했다면서 경찰에 5번이나 이 남성 신고했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님, 그런데도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여러 법적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이것을 다 충실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막지 못한 이거는 상당히 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약간 우리 경찰의 시스템상의 문제 아닌가요? 예. 시스템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2025년 5월에 사실 이 범인은 기존에 성범죄로 복역을 했었고 네네. 그 뒤에 전자발찌를 성범죄에 대한 전자발찌를 10년 동안 차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는 그 이전에 사실혼 관계였다고 알려졌는데 네네. 2025년 5월쯤에는 이 여성에 대해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치, 임시조치라고 하는데요. 접근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3가지 4가지 조치를 다 했죠. 그때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계속 2달씩 연장돼 오다가 올해 초에는 그것이 이제 풀리고 다음 단계 이제 스토킹이 이루어진 겁니다. 스토킹 어떻게 됐냐면 이 피해자의 차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몰래 한 거죠. 그러니까 쫓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그것을 띄어갖고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에. 그러니까 스토킹이 명확하니까 신고를 했고 고소가 진행됐고 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더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겠다고 하고 안 갔고 그다음에 또 안 갔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요. 그 살해한 공간도 피해자가 몇 번 옮긴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며칠 동안 일종의 잠복을 한 거죠. 한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통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언뜻 들으니까 이게 전자발찌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성범죄에 관한 거지 이 스토킹에 관한 거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범인은 발에 전자발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전자발찌의 관할은 법무부 관할입니다. 보호관찰소. 예. 근데 이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이 관할은 이 범인이 했던 성범죄에 대한 것만 감시하는 좀 이상하죠. 이번에 피해받은 여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네. 관계가 없는데 범인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상의 여러 가지 조치가 있었고 스토킹 조치가 물론 고소가 이루어지고 신고가 이루어진 게 5번이나 이루어졌는데 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소에서는 이거에 대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네. 라고 했으면 국민들 시민들 상식으로 봐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뭔가 조금이라도 연락을 했었다고 하면 이게 뭐가 좀 위험이 좀 감지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토킹 신고만 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신고도 했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증거물까지 갖고 갔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조금 더 심각하게 이거는 좀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하고 그런 위험군에다가 넣는 이 분류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작년에 그 전에 전주환 사건이라고 해서 신당역 사건 그 이후에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스토커들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러의 위험성 평가를 꼭 해라고 일정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매뉴얼을 안 지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안 지켰냐 그랬더니 이 많은 조치를 했지 않냐. 1호 조치, 2호 조치, 3호 조치 다 했지 않냐. 그래서 또 구속영장을 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랬으니까 위험성을 못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변명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평가를 안 받으니까 네. 구속영장을 그 한 달, 두 달 기간을 그냥 기다린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 범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네. 죽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그랬던 거죠. 어떻게 보면 경찰이 혹은 수사기관이 스토커들 심리 상태를 파악을 못했다고도 볼 수 있네요. 못했다고 하는 거. 근데 매뉴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분명히 이전에 하라고 했고.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국의 프로파일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활동하는 거면 19명. 실제로 활동이 그냥 한다 한 17명 됩니다. 그래요? 전국에서. 전국에? 그러면 관계성 범죄가 지금 1,500건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상 되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런다고 하면은 애초에 이 프로파일러 위험성 평가라는 건 애초에 실현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네. 그럼 뭔가 제도적이나 아니면 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겁니다. 예. 자, 이번 남양주 사건 피의자 진술한 거를 보면은 범행 경위, 동기 이런 거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건 어떤 심리입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 분명히 본인은 범행 이틀 전에 분명히 그 따라다니면서 이걸 계획을 짰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묵비권 대신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네. 소위 말하는 음주 상태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요. 즉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왜냐하면 보통 이런 형태면 심신미약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은 재판정에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그렇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스토킹을 하는 그 범죄자들, 혐의자들 이런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 상태는 뭔지 거기다가 잔혹한 범행까지 이어지는 그 심리 상태는 도대체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의존성 장애, 네. 소유욕입니다. 내가 저 사람 없이는 내 존재가 없어. 자존감이 낮으니까 저 사람이 꼭 내 거가 돼야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꼭 옆에 두고 싶고 그렇게 상태가 되면서 끝까지 소유하려고 하면은 죽여서라도 네. 끝내는 폭력과 관계에서 폭력과 물리적 폭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짧게 길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네. 두세 달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이루어진다는 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처음에 왜 떠나는 거야? 처음에 언어적 폭력을 했다가 그다음에 진짜 어떤 폭력, 물리적 폭력을 했다. 어떤 경우는 2달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길 때는 6달까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 스토킹 방지법상의 조치들은 네. 어떻습니까? 그냥 경고하는 겁니다. 예. 당신 다가오지 마세요. 당신 SNS 하지 마세요. 한 달, 2달, 1년 단위로 계획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스토커들의 심리와 관계없이 법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요. 제 기억이 맞다면 강남역 부근에서 왜 의대생의 어떤 그 여성을 살해한 그런 것도 거의 이런 거였습니까? 거의 만약에 여러 가지 집착이 강하고 그런 그렇죠. 부분에선 교제 폭력과 스토킹이 결합되어 있는 그 구조가 되고 유형이군요. 이거는 가정 폭력과 스토킹이 네. 결합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스토킹은 여러 방식으로 진화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극단적 소유욕으로 네. 끝내는 잔인한 살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제 경찰도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전부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뭐 얘기 나오는 제도 보완책이 법무부와 전자발찌 대상자 정보 공유하겠다. 그리고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겠다. 뭐 이런 정도들 나오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또 지금 좀 뭐 제도적인 어떤 그 부분은 좀 보완돼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핵심적으로는 네. 이들이 대부분 전자발찌를 차고 있거나 네. 차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그 위험성이 평가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춰서 스토커는 또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자와 이 스토커가 따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법무부의 보호관찰소의 데이터와 어떤 인력을 경찰에 있는 스마트워치와 인력과 최소한 정도의
정보 공유는 돼야 된다. 네. 이 경우는 요것만 조금만 됐어도 이거는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제도라고 하는 게 너무 길이 깁니다. 말하자면 피해자가 알아서 신고하고 알아서 뭔가 예방하고 싸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 무서운 사람들을 어떻게 이 피해자들이 다 하겠습니까? 그럼 경찰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되고 좀 빠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사전 조치나 구금 조치를 판사들한테 신청한 판사들 거의 다 안 받아줍니다. 그래요. 3-25 조치도 실제로는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간 단계.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과 불구속만이 아니라 뭔가 중간 형태의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것에서도 현장과 제도상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필요하다. 자, 현실과 제도상의 괴리를 줄여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스토킹 범죄할 때 스토커의 이제 심리라든지 관련 제도의 미비점 알아봤는데, 자, 피해자 입장에서 스토킹에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경찰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건을 보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경찰들 중에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하는 분이 계시니까 일단 경찰을 믿으시고 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기관이나 이런 데서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같이 도와서 네. 대응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대응하자는 말씀. 오늘 말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전람회 이방인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곳은